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지행동 이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출제 비중으로 본다면 25문항 중에 인지행동 이론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아제가 한 문제가 있고 콜버그가 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행동주의에서 스키너 그리고 벤두라 그리고 인지행동 이론에서 나오는 앨리스와 아론백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최소한 5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론 기초를 넘어서서 발달 기초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그 출제 비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인지행동 이론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실천 이론까지 해서 실천 이론에 가면 또 인지행동 치료가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까지 한다면 약 8문제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200문제 중에 8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은 대단히 화려한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인지행동 이론 이번 시간에는 인지 이론에 대해서만 먼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행동 이론과 인지행동 이론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인지이론의 태도 그러면 인지이론의 태도는 짱 피아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 피아제 스위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많은 후학들을 기르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브루너를 양성한 바로 이 분이 바로 이 피아제의 배우기 위해서 15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매주 스위스를 날아다녔다고 하는 그 브루너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만들어냈던 1960년대, 우리는 1970년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인지 이론적 교육관을 전 세계에 보편화시키는 중심적 출발점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짱 피아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짱 피아제의 인지 이론적 이 접근을 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지 이론,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이 피아제의 이론에 의해서 비고치키도 등장하고 그 또 브루너도 등장하고 다 그렇습니다. 뭐 요즘 보면 인지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개요. 먼저 우리가 노트 정리해보고 그리고 교재를 넘기면서 빠져있는 부분 첨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발생론적 인지론이라고 합니다. 발생론적 인지론. 발생론적 인지론의 입장에 있는데 보통 이것은 1905년에 비네 사이먼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개인차의 본격적 실물적 연구라고 하는 지능검사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피아제의 인지이론 연구가 되겠습니다. 발생론적 인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인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론적 인지론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인지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지를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본적 경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본적 경향성. 그래서 이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본적 경향성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래의 인간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인지기능, 인지발달, 그리고 인지구조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바로 환경에 적응하려는 그런 능력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지능이라고 합니다. 지능의 개념을 피아제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려는 또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이러한 능력적 측면으로 인지기능, 지능을 설명을 했습니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지발달은 ING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지는 계속 업되어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발달은 동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지구조라고는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의 상태. 환경에 적응한 어느 시점의 상태를 인지구조라고 설명하고 이것을 인지구조를 우리는 스키마의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것은 결정론적 입장에서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업되어가고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고 매 순간순간에 그런 그 환경과 상호작용한 어떠한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문화권 내다 다르다, 문화마다 다르다, 시대마다 다른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지 발달 과정. 인지 발달 과정은 변증법적 접근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이 피아제가 말하는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발달 과정은 어느 순간에 태어나는 순간의 스키마 환경에 적응하려는 이런 기본적 경향성 인지 구조나 또는 인지 도식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환경에 적응한 어느 순간을 그림이나 공식으로 나타낸 이런 그 모습을 인지도시화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키마, 주어진 가지고 태어난 스키마를 가지고 환경에 적응하려는 적응의 노력을 하게 되는데 적응의 노력을 동화와 조절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극이나 새로운 환경을 기존의 인지구조, 기존의 스키마에 맞춰 나가는 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서 엄마가 유치원에 다녀온 애에게 뭔가 알려주는데 얘는 나 알아 라고 한다든지 텔레비전에서 뭔가 어떤 학습 자료가 나오는데 나 저거 알고 있어 라고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접근을 시키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습자나 아동은 기존의 스키마에 집어넣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에 약간의 변형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소위 양적 팽창의 개념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존의 스키마를 새로운 환경에 또는 새로운 자극에 맞게 뜯어 고치는 것, 질적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재확인하니까 재미가 있고 그리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또는 어린애들은 그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갖지 않아도 새로운 자극을 갖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생물학적 관점에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그러나 경쟁 구도에서 이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적 퇴보를 통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엄마나 아빠는 그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게끔 그 학습자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기존의 스키마를 뜯어 고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절.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자도 가르치고 숫자도 가르치고 예우기범도 가르치고 다양한 지식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게 되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글자로 이루어진 인지 영역의 중심을 둔 이런 학습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된 공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과 만나가는 인간관계 공부도 있고 또 상업에 관련된 계산에 뛰어난 공부도 있고 또 운동에 관련된 공부도 있고 미술에 관련된 공부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어느 영역을 가지고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학문적 접근으로 본다면 그 새로운 어느 쪽의 방향을 택하든 간에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적 도태로 인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게 스티뮬러스라는 것은 스티뮬러스 자극을 받아들이게끔 기존의 스키마죠. 기존의 스키마를 새로운 자극이나 새로운 환경에 맞게 뜯어 고치도록 하는 것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조절의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이 동화라고 하는 것은 양적 팽창의 개념이고 그에 비해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질적 개조, 질적 변화나 질적 개조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 조절이 싫어서 짜증내고 떼쓰고 도망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이 적응의 과정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평형. 어떤 적응의 과정 같이 쓸 수 있습니다만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와 조절이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환경과의 관계가
환경과의 관계가, 개체와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해진 상태. 원만해진 상태라고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와 조절을 나이 같은 여러분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아는 것도 안다고 방방 뜨지도 않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쫄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주 물이 흐르듯이 동화와 조절을 니드미 그렇게 서둘러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불안한다고 해서 불안한 표정을 짓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환경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실질적으로는 동화와 조절을 아주 균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실행하는 과정을 평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평형이 이루어지면 그 평형이 이루어진 그 상태를,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를 하나의 그림이나 하나의 공식으로 이렇게 바꿔놓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스키마 2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스키마보다는 다소 업된,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스키마 상태. 이 화살표에 그어진 이 기간이 어떤 때는 2, 3초 만에, 어떤 때는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스키마 2가 이루어지면 스키마 2에 대해서 바로 적응 단계인 동화 조절 평형이 이루어지고 스키마 3, 동화 조절 평형에서 스키마 4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스키마는 환경과 적응해 가면서 동화 조절 평형을 거듭거듭 겹쳐가면서 바로 발전적인 인지 구조를 이끌어가게 된다. 누구나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스키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적응 관계를 설명한 피아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지 발달 단계. 이것도 역시 누구나 똑같으지. 누구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없이 누구나 똑같은 단계를 거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 단계로 본다면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감각 동작기, 그리고 전조작기,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 자, 이런 용어들은 이미 우리가 인지 이론을 배우기 전에 정신역동 이론 부분에서 에릭슨의 이론을 하면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에릭슨의 소위 인지발달 단계에서 에릭슨의 단계로 본다면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단계로 에릭슨의 단계도 역시 피아제 못지않게 에릭슨과 피아제는 이 이론 기초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져다가 발달 기초에서 그대로 사용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중요한데 거기서 우리가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 동작기라고 하는 것은 한 0에서 2세 정도로 언어 발생 이전의 단계, 언어가 발생하기 이전의 단계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감각 동작기, 서양에서는 보통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언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인간에게는 지능도 없고 그리고 어떤 고통도 없다고 일반적으로 봤던 거였어요. 소수의 소위 과학자들만 언어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인간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부분이 그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관점에서는 굳이 자기가 키울 자신이나 능력이 없다면 어린 시절에 바로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은 우리가 보면 저렇게 끔찍한 이렇게 설명하지만 걔네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바로 가장 자비로운 행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회암지대로 이루어진 이탈리아 또는 로마 이런 데서 보면은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인 그 어린애들의 뼈의 더미가 이렇게 발견되고 하는 것이 바로 강물에 던지고 그것이 만국에 쌓여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발견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아제는 그게 아니다. 언어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 지능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바로 피아제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바로 소위 목적과 수단의 관계도 균형할 수 있고 그리고 반복 실행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가기도 하고 한다는 것을 피아제가 증명한 거였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사물의 대상형 속성이에요. 사물의 대상형 속성. 그래서 보통 18개월, 피아제는 감각동작기 약 24개월을 6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6개의 단계는 나중에 발달 기초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이 6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되 그중에 6번째 단계인 18개월, 생후 18개월 이후 한 24개월 정도 그 사이에 사물의 대상형 속성,
기존에 있었던 사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잔상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은 눈앞에서 사라진지 모르나 잔상은 머릿속에 지니고 있다. 해서 애들 보면 18개월이 지나게 되면 앞에 가지고 놀던 것들 누가 싹 감춰버리면 제법 짜증나는 또는 분노에 찬 눈빛을 보면서 찾으려고 손을 뻗어서 땡기고 있거든요. 앞에 있던 물건의 사물의 잔상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24개월이 들기 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대상영속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전문가와 의논을 해야 된다. 인간 발달 이론에서 실천해 보이는 하나의 기초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피아제가 되겠어요. 사물의 대상영속성, 우리가 속된 말로 붕어 대가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엄마들은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물의 대상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로 본다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단계로 오는데 2살에서 7살 정도까지로 보통 언어 발생 이유를 가지고 전조작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 단계를 우리가 발달 기초로 가서는 이 전조작기를 나눠서 걸음마기 그리고 학령전기, 어린이집을 걸음마기라고 표현하고 또는 유아기 후기로 설명하고, 그리고 4살이나 5살 이후에는 보통 어린이집 단계를 넘어선 이 단계는 보통 학령전기라고 설명을 하는데 합쳐서 이렇게 인집할 때는 전조작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뭐 그 출제되는 것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워낙 많은 거지요. 그래서 전조작기에서 출제되는 걸로서는 뭐 당연히 물알론적 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떠한 그 소위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무생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보면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학습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살아있는 걸로 표현을 해요. 다 살아있는 걸로. 그래서 햇님도 빵긋, 달님도 빵긋, 나무 그루터기도 이야기하고 트루토 이야기하고 토마스 기차도 다니고 또 그런가 하면 지금 흐르는 샘물도 맞아면 냇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상상의 나래를 피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물알론적 사고는 많은 것을 소위 상징적 사고로 이렇게 바뀌게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기중심성이나 또는 중심화나 비가역성, 이 두 번째 줄에 쓴 이 세 가지는 바로 이 시기에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는데, 이 대표적인 특징은 특히 왜 나란히 세 가지를 썼냐면 논리적 사고로의 발달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란히 쓴 겁니다.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은 욕심이 많다는 개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도 나처럼 자기 생각 중심으로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적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적에도 다른 사람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거니까 이런 기본 전제하에 자기 중심으로 막 얘기해 나갑니다. 바로 이런 집단 독백, 같이 여럿이 모여노는데 이야기는 자기 혼자 생각만으로 이야기를 할 때 집단 독백이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성. 물론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오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개체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회공동체의 이론으로 더불어 소위 합의에 의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누가 뭐라 해도 내 맘대, 미친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은 자기중심성, 어린애 시절에나 드러나야 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이 참 유치하네, 이 말은 나이는 40 먹어서 하는 짓은 꼭 7살 먹은 애들처럼 하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심화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중심화는 집중화라고도 합니다. 중심화라고 해서는 어느 하나의 사안에 초점이 꽂히게 되면 다른 것은 생각지 못하는,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않는, 우리가 애들 밥 먹을 때 보면 밥 먹다가 텔레비전에 못 나오면 할머니나 엄마가 밥 어디로 들어간지 모른다라고, 수저는 여기 있고 이미 고개는 여기에 있는, 전혀 뭐라고 해도 아무런 뭐든 들리지도 않는 이런 행동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중심화 또는 집중화라고 합니다. 다음에 비가역적 사고나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되돌려 볼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특성은 전조작기의 아동이 논리적 사고로의 발달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사라진다기보다는 언제부터 약해져? 바로 그 다음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에 가서 약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떤 사고를 한다? 자, 여러분이 적으시죠? 전조작기에는 직관적 사고, 직접 관찰이나 직접 만져서 애들은 직접 가서 만져봐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짙었으니까. 할머니가 갖다 드러놔도 바로 할머니 옆으로 가시면 바로 귀에 가서 물 엎어버리고 가서 만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직관적 사고기입니다. 그리고 인공론적 사고, 신념론적 사고 이런 등등의 단어를 쓰는 것이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에 나오는 또는 걸음마기와 학령 전기에 나타나는 이런 발달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7살에서 12세 정도로 해서 여기는 초등 단계, 초등학교 단계를 우리가 구체적 조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구체적 조작기에는 이런 정도는 가져야 된다. 이런 정도는 가져야 되고 구체적 조작기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러한 인지발달상 특정을 보여준다. 누구나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존의 개념입니다. 보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불변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눈앞에 전조작기에 있는 애들은 똑같은 텔레비전을 앞에다 놔놓고 저쪽 교실 뒤에다 놨을 적에 어느 게 커? 그러면 애들은 아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는 앞에 있는 텔레비전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조작기 초등학교 수준의 인지를 갖게 되면 설사 앞에 있는 것이 크게 보여도 저 뒤에 있는 것과 같은 크기의 텔레비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위 구조로 보존의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보존의 하위 개념으로 동일성, 보상성 그리고 가역성의 하위 개념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의 개념을 터득하면서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고 그를 통해서 분류 그리고 서열의 개념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은 보존 불변성의 개념을 터득했다. 구체적 조작기. 아직은 터득하지 못했다. 전조작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또 가역적 사고, 또 그런가 하면은 분류나 서열. 분류라고 하는 말을 같은 것끼리 유지요. 같은 것끼리 묶어놨다 해서 유목화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자기중심성이나 중심화나 또는 비가역적 사고가 약해지면서 직관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형식적 조작기는 12세 이후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기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지면상 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형식적 조작기에는 추상적 사고도 가능하고 어떤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해결책만을 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해결책을 묶어 콤비네이션 시켜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조합적 사고도 가능하다. 또 가설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줄 알고 가설을 이용한 연역적 사고로 소위 논리적 사고 중에서도 이 구체적 조작기는 논리적 사고 중에서도 귀납적 사고에 가까운 논리적 사고인데 여기에는 가설을 이용한 연역적 사고도 가능해지고 연역적 사고가 보편하다. 가설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지향적 사고보다는 직관적 사고나 귀납적 사고는 현실지향적 사고에 가까운 건데 여기는 미래지향성, 다시 말해서 가능성 지향적 사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 쓰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 지향적 사고를 일부 출제위원은 미래 예측 능력이 발달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를 해놨다가 나중에 발달 기초에서 각각의 발달 단계에서 인지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피아제의 이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인지 발달의 과정이나 인지 발달 단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피아제의 이론입니다. 자, 이런 그 기본 테마, 여러분 노트 정리 기본 테마를 가지고 교재를 보시면 자, 여러분 교재에 개념 보시면 거기 개념 나와 있죠. 비넷 사이먼 테스트. 최초의 지능 검사라고는 비넷 사이먼 테스트를 비판하고 등장한 입장으로 거기에 보면 발생론적 인지론의 입장에서 인지 기능, 지능은 2번입니다. 생득적으로 부여받은 지적 행동의 일반적 특징으로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기본적 경향성이라고 봤다. 그래서 인지라든지 인지 기능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그래서 발생론적이지요. 환경에 적응하려는 경향성을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의 인지구조, 4번의 인지발달을 설명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론에서는 무조건 환경과의 상호작용성, 물론 환경이 주가 되는 상호작용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호작용성을 설명해야 됩니다. 다음에 주요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바로 이 주요 개념이 여러분 손으로 적었던 인지발달의 과정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가장 기초적인 스키마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바로 태어남과 동시에 갑자기 엄마의 자궁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소음, 온도, 습도, 다양한 불쾌한 감정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더욱이나 우리가 보면 뭐 바로 선생님이 볼기를 때려서 울린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엄마의 편안한 자궁 안에 있을 적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쾌한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거를 당해야 돼? 기억도 못하겠지만 이렇게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소위 주변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과정을 거기 도식 나와 있죠. 유기체에 있는 인지의 구조적 측면으로 하나의 이해의 틀, 환경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의 틀이다라고 스키마를 인지구조, 인지도시라고 제가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환경에 적응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여기 나온 것처럼 동화와 조절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동화 나와 있죠. 동화. 점 두 번째 보시면 인지도식의 양적 성장으로 스키마의 양적 성장으로 새로운 환경이나 대상을 또는 새로운 자극을 기존의 인지구조인 기존의 스키마에 맞춰서 집어넣는 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길게 있습니다만 두 번째 인지도식의 질적 변화로 새로운 문제를 또는 새로운 자극을 새로운 환경을 기존의 인지구조에 집어넣을 수 없을 때 그 새로운 자극에 맞게 기존의 인지구조를 뜯어고치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질적 변화. 다 여러분 쓴 거죠. 그래서 여기는 소위 질적 변화냐 양적 팽창이냐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다음에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와 조절의 균형을 이루는 걸로써 개체와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해진 것을 우리는 평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단계를 그래서 결정론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누구나 인간 발달 단계, 거기에 누구나 인간의 진지 영역의 발달은 똑같은 단계를 누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없이 똑같은 단계를 거쳐간다. 물론 그것이 길고 짧으면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똑같은 단계를 가지고 발달을 한다. 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것은 에릭슨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8단계와 똑같이 또 프로이드는 이미 워낙 고정적이 됐으니까 에릭슨의 이론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맞춰본 것처럼 그것을 꼭 가지고 가셔서 발달 기초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감각 동작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대상 영속성의 획득이 나와 있죠. 대상 영속성의 획득. 감각 동작기를 뒤에 이제 발달 기초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감각 동작기도 피아제는 6개의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반사 활동기, 1차 순환 반응기, 2차 순환 반응기, 2차 도식의 협응기, 3차 순환 반응기, 다음에 상징적 표상기 이렇게 6개의 단계로 세분화합니다만 그건 뒤에서 배우기로 하고 여기에는 어쨌든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상징적인 어떠한 것을 갖게 된다라는 것도 있고 거기다 하나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도 인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조작기 언어 발달 이후 2살부터 한 7살 정도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다 적은 것처럼 물알론적 사고 그리고 거기 3번에 사물의 정신적 대치가 나와 있는데 3번에 보면은 거기에 3번에 여기 보면은 상징적 사고가 나와 있죠. 상징적 사고. 여기 그 사물의 정신적 대치. 우리는 하늘의 구름이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띄어 있으면 하늘의 구름을 보고 비 올란가 보다 실용을 가지고 실생활로 접근시키는데 애들은 구름을 보고 무슨 사우루스네 뭐니 우리는 잘 보이지도 않는 상상의 무한한 공룡도 찾아내고 많은 꽃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먹다만 피자 조각을 가지고도 걔네들은 많은 상상의 나라를 아빠가 풀어놓은 넥타이만 가지고도 기차를 찾아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막대를 가지고 이런 SF 영화에 나오는 광선검 싸움도 하고 막 얘들 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사물의 정신적 대치라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상징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물의 정신적 대치, 표상행동 거기에다가 상징적 사고라는 가로 안에 집어넣은 말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인공론적 사고, 또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신념론적 사고, 또 자기중심성, 중심화, 또 비전환성 이런 단어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단계가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불변성의 개념인 보존의 개념이고 하위 개념으로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의 개념을 더득해 가면서 불변의 개념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위 개념으로 가역성을 더득하면서 가역적 사고도 가능해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류 또는 비교 또는 서열 이런 개념들도 더득하는 것이 초등학교 수준의 인지 수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걸 넘어서면 이거 천재인가 봐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보존, 또 하위 개념 적어놨죠. 다음에 가역성, 분산, 분류, 서열, 분산, 분류 쪽을 유목화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직관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귀납적 사고부터 시작해서 제법 연역적 사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논리적 사고로 전환도 이루어진다. 그런가 하면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가 되겠는데 형식적 조작기에 보면은 추상적 사고나 또는 조합적 사고, 복합적 사고나 컴플렉시브인데 복합적 사고, 또 그런가 하면 가설을 이용하는 가설 연역적 사고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피아제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피아제에 대한 인행사만 해서 피아제에서는 세 문제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발달 기초까지 이렇게 해서 본다면 세 문제에다가 실천론까지 들어간다면 그 영역은 정말 큰 거죠. 그래서 에릭슨에 못지않게 이론 교체에서 유효한 것이 바로 피아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어도 세 문제를 우리가 설명하는 피아제를 봤고 이번에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보겠어요.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 이론, 콜버그는 피아제의 도덕성 이런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성인기까지 확대시켜서 정리한 이론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이게 콜버그의 것은 1이라기보다는 콜버그는 보통 0.5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해마다 나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콜버그는 피아제의 피아제의 이론을 성인기까지 확대시킨 이런 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아제는 타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와 자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를 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과 초등학교 3, 4학년 이후 이렇게 한 10살을 전후해서 이렇게 타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와 자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성인기까지 확대시킨 거였어요. 미리 말하지만은 여기는 세 수준 각각 2단계씩 6단계의 단계 이행을 제시를 합니다. 자, 콜버그의 첫 번째 단계 제1수준은 이것은 인습 이전 수준. 인습 이전 수준에는 제1단계와 1단계의 도덕성 발달과 2단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단계는 벌과 복종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2단계는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벌과 복종. 하지마. 뭐 몇 명일 거야? 왜 해서는 안 되고 왜 이것은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단지 여기에는 힘의 논리만 적용할 뿐이에요. 내가 왜 해서 안 되고 왜 해서 해야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힘 있는 엄마나 아빠가 하지 말라고 인상 쓰니까 안 하는 것이 반복되어서 몸에 배어서 하나의 행동 규범으로 도덕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에 적용을 받는 벌과 복종에 관련된 단계가 첫 번째 단계.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상호 교환적 입장에서 상호 교환적, 여기는 힘의 논리에 있대. 상호 교환적 입장에서 뭔가 옳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바르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행동규범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도덕화되는 것을 욕구 충족에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이게 서양에서 콜버가 서양에서 나온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 애들이 한 어린 시절이 되면 할머니 나 가서 절하면 돈 줘 안 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배하면 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른의 눈으로 볼 적에는 당연한 예의규범을 갖춘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 라고 에이 이렇게 혼을 내지만 그러나 애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어른에게 아빠 친구에게 인사를 했더니 아빠 친구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엉덩이 토닥거리면서 과자도 사주고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딴 데 가면 혼을 내셔야 되는데 아빠도 잘했다라고 이렇게 화사하게 웃어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나가는 어른만 보면 다 인사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참 잘 가르쳐다 오고 엄마도 칭찬하고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서 하나의 예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도덕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설명으로 하는 것이 2단계가 되겠는데 아직은 벌과 목적에 관련된 또는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인습 이전 수준이 있다. 아직은 도덕이라고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 도덕 수준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준은 인습 수준. 인습 수준. 인습 수준에는 3단계와 4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3단계는 대인관계 속에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이제는 엄마의 무릎이나 아빠의 무릎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만 생각하던 내가 막상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내 맘대로 해가지고는 낄 수 없는 자리도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비도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하나의 도덕으로 자리 잡는 단계를 대인관계 속에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바로 대인관계에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는 뭘로? 여기서는 착한 아이를 지향하는 단계. 착한 아이를 지향하는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네 번째 단계는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법과 질서를 지키면 도덕성이 발달하는 것은 여기는 성문법이나 법규나 또는 규칙준수, 준법 또는 규칙준수 이런 단어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처럼 자리 잡음으로써 도덕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네 번째 단계. 여기는 다른 친구의 눈치를 보고 강력한 공권력의 눈치를 보고 강력한 어떤 조직의 규칙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여기는 타율 도덕 수준이라고 합니다. 타율 도덕 수준.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수준으로 인습 이유 수준. 인습 이유 수준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5단계와 6단계가 존재를 합니다. 5단계와 6단계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5단계에서는 이제는 성문법이 아니다 그래도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 모두를 위한 것이야 라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적 존재로서의 가치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가치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계약 정신에 입각한 도덕성 발달 단계로 여기는 그야말로 성문화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정해놓지 않아도 헌법 정신에 입각한 행동과 사고를 통해서 도덕성이 자리 잡는 단계를 다섯 번째 단계 사회계약 정신에 입각한 여섯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편적 이건 발달 단계나 완성 단계죠.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단계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단계 대표적으로 우리가 칸트의 정언명법이라든지 또는 황금률 네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다면 너부터 그에게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런 황금률과 같은 것은 바로 완성 단계인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단계. 여기는 그야말로 칸트가 말하는 자율도덕 수준이라고 신의 경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속하시는지 오랜 세월 동안의 조직의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조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아마 네 번째 단계에, 혹시 여러분들 한밤에 시골을 달리다가도 빨간불이 벌드 깜박깜박하니까 속도를 줄이는 거나,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 되겠지만 아니면 또 서 있거나 할 때도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빨간불이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새벽에 그야말로 농촌길에서도 차를 세우고 있는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수준의 행동인 거였어요? 바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성문법규에 의해서 몸이 배어버린 행동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 자, 이런 것 등이 바로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콜버그가 제시하는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개요의 2번,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연령층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애들에게 다 제시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에 따라 6개의 판단 체계로 분류했다. 밑도 끝도 없이 6개의 판단 체계를 있다. 여기는 누구나, 이것도 역시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어떠한 문화권에 있던 어떠한 시대에 살았던 인간이든 간에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다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획일적으로 이러한 단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치 피아제도 역시 결정론적 입장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역시 결정론적 입장에서 누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단계,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 발달 단계는 주관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주관화의 단계. 그래서 힘의 원리, 넘어가면 힘의 원리. 살아남으려면 환경이 요구한 대로 따라야 된다. 마지막에 적자 생존의 법칙을 따지는 것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 욕구 충족을 위한 도덕성 발달 단계는 상대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상대화 단계로 4번에 상호교환적 인간관계. 그리고 3번에 도구적 쾌락주의. 뭔가 주니까 즐거움을 가지고 반복해서 도덕을 만들어가는 도구적 쾌락주의. 3번에 도구적 쾌락주의, 4번에 상호교환적 인간관계 줄쳐놓으시고. 다음에 인습수제 세 번째, 대인관계 속에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는 객관화라고도 하지만 객체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객관화, 그건 또 이 많은 사람은 객체화의 단계. 그래서 누구나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행동해야 되지, 그러하지 않은 내 맘대로 주관화의 단계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여럿 중에 하나로서 봐야 되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객관화라고 쓰지만 많은 출제위원들은 거기다가 가로 열고 아래다가 객체화 이렇게 쓰시되, 거기 보면 뭐예요? 사회적 조화란 말이 있는 것처럼 3번에 착한 아이 지향의 단계. 착한 아이 지향의 단계다 줄쳐놓으시면 되겠어요.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네 번째 단계, 법과 질서를 지키는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보면 권위자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성문법규나 또는 규칙이라는 것이죠. 3번에 나온 1번과 3번을 합쳐서 아까 성문법규나 규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독거노인이 전기세 못 냈다고 가서 전기를 잘라버리는 것은 그 직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회사에서 전기세를 3달 이상 안 내면 전기를 잘라라 라고 되어 있다면 가서 자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번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엄동설안에 자르면 죽잖아. 이럴 때는 설사 규칙을 위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이 더 우선 가치가 있으니까 전기를 자르지 않고 좀 기다려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은 5번째 단계, 사회계약 정신에 입각한 도덕성 발달 단계, 일반화의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화의 단계에 보면은 거기 2번에 가치 판단의 일반화 세계화의 단계로 3번에 보시면 공공선과 사회 유형성을 기초로 한 도덕성 결정이라고 해서 공리주의적 해석이라는 5번이 있지만 거기다가 헌법 정신이라는 말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에는 발달 단계가 아니라 도달점의 단계가 되겠는데,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단계 나와 있지요. 거기는 황금률이라든지 칸트의 명언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네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다면 너부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런 것 등의 보편적 도덕 원리에 입각한 그런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주관화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상대화의 단계, 상호 교환적 관계지요. 세 번째 단계는 객체화, 책에는 객관화라고도 합니다만 객체화라고 좀 써주시고, 네 번째 단계는 사회화의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일반화의 단계,
여섯 번째 단계는 궁극화의 단계.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 방법, 시험 우리가 공부하니까 암기하는 단계에서 머릿말로 주상객사의 단계로 이렇게 도덕성이, 인간이라면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주상객사의 단계로 도덕성이 발달해 간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콜버그가 되겠어요. 그래서 출제 비중은 1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나 가지고 가야 할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콜버그 이론에 대한 많은 비판들도 있습니다. 많은 비판들을 특히 갈리건이 제시한 바로 여성 도덕성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이 길리건이죠, 길리건. 길리건은 여성 도덕성 발달 단계를 통해서 콜버그의 남성 중심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비판하고 콜버그의 어떤 문화권에도 관련 없이 똑같이 도덕성이 발달한다는 획일적인 문화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콜버그의 이론을 비판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콜버그 이론의 한계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콜버그 이론에서는 단계 순서의 퇴행이 없다고 하지만 나이가 먹었어도 단계의 후퇴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비판을 했고, 두 번째 문화적 보편성을 주장한 콜버그 이론을 문화적 보편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억지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세 번째 거기 보시면 세 번째나 여섯 번째를 보시면 지나치게 인지론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도덕적 행동이나 감정, 정의적 측면은 무시했다. 왜냐하면 피아제의 계류에서 그야말로 가다 보니까 인지적 사고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도덕적 행동이나 감정은 무시하게 됐다는 점. 또 4번에 보면 지나치게 남성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했다는 점, 그리고 5번에 보면은 상황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 등을 들어서 길리건이 여성 도덕성 발달 이론을 통해서 콜버그를 비판했습니다. 정례에는 바로 여기를 가지고 출제를 했었지만은 바로 비판점도 근자의 출제 비중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콜버그 이론의 한계점에 중요 표시를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시험 전에 일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행동주의와 인지행동 이론 또 인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